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기현입니다. 최근 정부가 작년부터 정책의 기조가 좀 바뀌었죠. 그동안에는 거래를 차단하는 세금을 중과로 물리고 또 취득세도 중과를 하고 또 다주택자들한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다주택자들한테 또 보유세도 이제 과세를 점점 많이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2020년 8월 4일 날 공급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가 시장에다가 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의 기조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환되면서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새롭게 공급될 택지지구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청약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무주택자, 현재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내 가점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주택이 많이 공급되니까 청약을 하면 혹시나 당첨되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를 갖고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3기 신도시에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가 발표됐는데 LH 직원들이 거기다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지금 뉴스 시장을 막 뒤흔들고 있죠. 그리고 속속 이제 그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수사는 우리 경찰들한테 다 맡기고 우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빠밤! 바로 짠! 3기 신도시 청약과 도심 재개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 투자자들한테 유리할 것인가, 또 투자로서 유망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자, 한번 페이지를 넘겨서 자, 3기 신도시를 청약한다. 이제 무주택 상태이신 분들은 3기 신도시라든지 새롭게 나오는 아파트를 청약을 한번 해보려고 하겠죠. 근데 청약을 하려면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진행이 될 텐데, 가점제는 현재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가족 수라든지 또는 노후 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신혼부부 특별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특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은 가점이 높거나 한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1순위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요. 서울 수도권에 1순위가 뭐 65점, 그것도 가점이 65점 정도 넘는 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에 100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면 서울 수도권에 100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면 당첨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근데 문제는 전국을 합쳐서 85만 가구예요. 전국을 합쳐서. 그리고 서울 수도권 합쳐서 35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점이 65점 넘는 분들이 100만 명이니까 내 가점 자체가 예를 들면 가족 수가 4인, 5인, 6인이 안 되고 또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나이가 젊고 뭐 여러 가지 요건에 가점을 계산해 보는 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가점 계산하는 데 있거든요. 해보세요. 그래서 60점 언저리 이하는 이 가점제로 분양하는 거에 대한 양이 있거든요. 그 양에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그 다음에 추첨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추첨제는 가점이 되지 않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겠죠. 그러면은 추첨제로서 가점이 65점 이상 되시는 분은 확률이 높으니까 해볼 거고, 나머지 분들, 나머지 1000만 명 중에서 가점 높으신 100만 명 빼고 또 거기서 떨어진 분들도 이쪽으로 오겠지만 어쨌든 100만 명 빼고 약 900만 명 정도의 1순위자가 좋다고 하는 지역, 누가 봐도 좋은 지역들의 추첨제에다가 다 넣을 거예요. 특히 서울 수도권에는 더 열심히 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경쟁률이 높아. 너무 로또보다도 더해요. 확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청약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청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주택을 유지해야 돼요. 지난 3년 동안 청약을 3번, 4번 하셨는데 떨어졌다는 분들
많거든요. 또 이제 저희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이 30대, 2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청약해 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청약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물어보면은 일단 자금 요건을 요즘에는 거주 요건을 뭐 의무 기간, 의무 거주 요건이 뭐 2년, 3년, 5년을 채워야 되고 그러다면 거주를 해야 되면은 청약할 분양 금액에 대한 금액을 전부 다 줘야 되잖아요. 더 자지불해야만 거주를 할 수 있잖아요. 또 대출도 소득 수준이나 LTV, DTI에 맞춰서 막혀서 소량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의 돈을 본인의 자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은 증여세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아무것도 모른 순수하신 분들이 오셔갖고 이 청약을 기대해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하셔도 될까 말까인데 너무 철저하게 않다. 그리고 이 지난 3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은 최근 3년 사이에 작은 자본을 갖고 투자해 놓은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거 투자하셨던 분들,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1억, 1억 5천, 2억 5천 이렇게 수익이 났거든요. 기회가 5천 투자해서 뭐 1억 투자해서. 그런데 그런 기회 자체를 무주택을 유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당첨 확률이 극악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또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를 기대하면서 그거 하나 목 빠지게 기다리느라고 나한테 여러 가지 시장에 좋은 실질적인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시도조차 못 해보는 거예요. 왜?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들 또는 가점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청약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왕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은 잘 갖춰지고 교통망도 새롭게 뚫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분양가 대비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뭐 교산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입지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청약을 꼭 넣어보시고 당첨되기를 바라고, 전혀 준비가 안 되시고 어떤 계획 자체, 이 청약이라는 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가점이 높은지 낮은지 또는 내가 확률이 높은지 이런 계획이 아직 안 서 계신 분들은 무작정 청약을 기다리시는 거는 반대고요. 이제 시장에서 아주 작은 자본으로도 지금 이제 서울 시장에서 보면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민간재개발의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새롭게 나온 공공주도형 재개발, 이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정부의 방향 자체가 개발을 독려하고 역세권 도심 내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입지를 먼저 선점해 놓게 되면은 개발이 안 돼도 가격은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개발이 된다면 대단히 높은 20억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30억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돈으로. 그런 걸 노려보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 도심 재개발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다양한 개발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다양한 개발. 다양한 개발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은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서울에 307개 지하철역, 물론 논란은 조금 있어요. 309개다, 307개다 그러는데 300개가 조금 넘는 지하철역 중에서 100개 정도를 역세권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개발인데 여기서 재개발은 민간 재개발도 있고 공공 재개발도 있고 공공주도형 재개발도 이 세 가지 정도가 있고, 이거는 주민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업성이 좋아서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거,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정부가 도와준다 그러면,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가는 거니까 또 공공이 도와주면서 자금 지원도 해주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절차도 간소화 시켜주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은 공공 재개발, 그러나 요충지 도심권에 아주 가까이 있는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개발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 요즘에 강남권에도 그렇고 저기 서울 외곽 지역들도 그렇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을 신청하고 있는 지역들 또는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하게 전체 큰 규모죠. 이제 재개발은 대규모 개발이죠. 그러면 이거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 수립된 지역 내에서 선순위가 정해지고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언제 개발될지 몰라. 그런데 한 소규모로 20세대 이상 마음이 맞는 분들, 또 단독주택지 노후에 도로로 구획되어 있는
정도의 블럭들이 소규모로 아파트 7층짜리 이 정도를 지으면은 현재 상황에서 주거 환경은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재개발보다는 수익이 훨씬 낮지만 일정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 기간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심 재개발을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다양한 개발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아. 그리고 그 선택지가 많은 만큼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죠. 청약에 비해서. 자, 자세하게 한번 각각을 구분해 보면요. 자, 역세권 개발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냐면 일단 역세권 500m 안에는 가능합니다. 자, 역세권은 예전에는 역세권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250m와 500m, 또 최근에는 250m를 완화해서 350m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역세권 개발은 그냥 단일로 500m 이내 가능하고 이 지역은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줘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지역이 상향되면 당연히 용적률이 업 되겠죠?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아파트 층수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 이런 지역들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상태 노후되지 않고 깨끗하고 새거에 가까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라 하더라도 개발이 되지 않아도 가격이 상승해요. 근데 개발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개발까지만 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가능성 면에서. 근데 개발이 되지 않아도 가격이 오른다면은 얼마나 안전한 투자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재개발을 한번 봅시다. 재개발은 이제 민간, 공공, 또 공공 주도용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정부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이 정비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정비 요건이 뭐냐면은 호수 밀도, 그다음에 노후도. 보통 이제 재개발이 어떤 재개발, 민간이든 공공이든 어떤 재개발 하려면은 이 지역이 노후된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법적인 충족 요건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게 10% 정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개발구역의 요건을 조금 못 갖춘 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60%를 채워야 66%를 채워야 되는데 63% 또는 60%, 58% 이렇게 되는 데들은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후도를 10% 낮춰버리면 57%만 채워도 되는 거죠. 그러면 58%, 60%, 62, 3, 4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노후도를 현행 기준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는 낮추게 되면 채울 수 있으니까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죠. 획기적인 변화라. 특히나 역세권이라면은 좋고 또 이 공공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여긴 재개발 얘기하고 있으니까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하니까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켜서 한 10년, 8년에서 10년 걸리는 재개발이 5, 6년, 6, 7년 이렇게 단축돼요. 그럼 단축되면 단축되는 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번 봅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규모 개발이에요. 만제곱미터 이하, 만제곱미터 이하 평수로 따지면 3,000평 이하, 그리고 호수로 따져서 20호 이하. 물론 세부적인 조항으로 가지면 단독주택만 있다면 10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단독과 다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들은 전체를 합쳐서 20호 이상이어야 된다. 또 3분의 2 이상이 노후돼야 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주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입지 여건인데 비싸게 못 팔게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근데 비싸게 팔면은 그 조합원이 수익을 많이 돌아가고 추가 부담을 더 적게 내고 좋은 집을 싸게 받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시세 차익을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재개발에 비해서 수익의 크게 차이에서 보면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길게 수익이 크게 나는 거에 비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짧게 소규모로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세계 개발 계획, 그러니까 그 3기 신도시와 택지 개발지구에 대해서 청약을 기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거를 보셔야 되고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데 설명, 그리고
추첨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고 또 그 청약을 기다리는 기간이 많은 기회가 상실이 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도심 재개발 지금 현재 서울의 개발의 중심축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고 새로운 제도 또 정비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정부의 기조가 거래 차단 정책에서 이제 공급 정책으로 180도 바뀜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시장 선거가 있죠. 시장님이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선다면은 지금 시장님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모두 다 개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청약을 기다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좋은 기회를 날리기보다는 현재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서울 외곽이 아니라 또 택지 개발이 아니라 또 상기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 내에 있는 요충지, 교통 여건, 인프라, 주거 인프라, 직주 접근성 이런 것들을 다 잘 갖추고 있는 지역에 역세권을 공략하고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점해 놓은 투자가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견이었습니다. 다음에 봬요.